자, 22대 국회 법안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검증해보는 입법검증본부. 함께할 입법 히어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인천 남동구의 골목골목을 다니는 키다리 아저씨, 아니 입법 히어로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 입성 후 2년 동안 동네를 걸었던 거리만 해도 무려 100만 보, 그리고 또 대통령의 칭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전 국회 이제 과방위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하반기 넘어가서 이제 상임위가 전 계속 그쪽 상임위에서 좀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충분히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예. 편하게 저희와 오늘 함께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많은 분이 계셔갖고 네. 재밌게 잘 할 것 같습니다. 좀 예. 내성적인 편이셔요, 원래 평소에? 제가 원래 네. 되게 재미없는 사람인데 제 별명이 우스저가 됐어요. 왜죠? 되게 어색한데 웃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질문부터 제가 이제 서혜진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정우성 배우 좋아하세요? 네, 시대의 아이콘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훈기 의원과 정우성 배우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기자님 혹시 눈이 두 개. 남자가. 네. 예. 근데 약간 네. 팔등신 뭐 이런 네. 거. 팔등신. 신장이. 팔등신 네. 나오. 너무 키가 크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우리 그 우스저 이훈기 의원님께서 네.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정우성 배우하고 키가 같아요. 아. 187cm. 오. 팔등신 맞으세요? 예. 대한민국에 187cm가 굉장히 많을 텐데. 좀 말씀드리고 저도 187이거든요. 네네. 그래요? 이야. 조정식 아나운서와 이제 공통점. 그러면 오늘 세 명이. 그러니까 우리 예. 정우성, 예. 조정식, 이훈기, 예. 렛츠고. 이야. 네. 렛츠고. 보통 근데 예. 저도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예. 의원님들 다 이제 검색을 해보고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프로필에 예. 그 키를 적어놓는 의원님은 제가 한 번도 거의 없죠.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훈기 의원님께서는 이제 키를 적어놓으셨더라고 187로. 이게 어떤 분이? 제가 처음입니까? 전 처음 봤어요. 저희 의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키가 몇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갖고 친절하게 그냥 거기다 안내해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187 했는데 작년에 건강검진 할 때 쟀더니 그때는 187.5가 나왔어요. 더 컸어요. 더 컸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쟀는데. 생각이 아직도 잘하고 있다. 신장이 워낙 좋으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물어봐서 맞아요. 네, 검색해봐라.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예, 맞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중에 가장 커요. 가장 크고 한준호 의원이 한 85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준호 의원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조금 크더라고요. 안준호 의원도 이제 미남이시잖아요. 네. 예, 아나운서 그렇죠. 선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의원님 측근 관계자에 따르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재미가 한 스푼 부족하니 이제 그 부분 알아달라고 네네.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매주 금요일이면 지역구 동네를 정말 걸어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걸어서 훑고 다니신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훈기의 금요일 동네 한 바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인데 24년 4월 달에 당선되고 당선이신 분으로 한 2달 정도 이제 행사를 많이 다녀보니까 만나는 분들 좋은 분들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한 24만 명이 사는데 내가 이렇게 의정 활동을 4년 하면 몇 분이나 볼까? 1%면 2,400명. 넓게 잡아서 10% 해도 2만 4천 명인데 그러면 90%의 분들은 내가 볼 수 있을까 해갖고 제가 2024년 6월 5일 이제 국회 개원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은 내가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해서 금요일 날은 본회의만 없으면 어떤 약속도 안 잡고 인천에 한 2-3시쯤 가요.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저희 지역구의 동이 11개 동인데 매주 동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12주에 한 번씩 그 동을 돌자 하면서 그 동을 돌아요. 만 2년 됐네요, 이제. 예, 이렇게 하면 한
500명에서 한 1000분은 만나요. 오. 그 만나는 분들 중에 한 90% 이상은 아, 국회의원이 평상시에 다니는 거 참 처음 본다. 그래갖고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이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놀라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아, 지난번에 찍은 사진 이렇게 이제 휴대폰 네. 꺼내서 보여주시고 또 길 가다 뭐 어떤 분들 만나면 아, 오늘 의원님 만났으니까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각인이 많이 돼 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민심의 흐름을 매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만나면은 얘기를 잘 하세요. 되게 큰 정치 현안이라든가 되게 중요한 뭐 외교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전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 동네 주민들 반응이 저는 되게 궁금한데 사실 눈에도 되게 잘 띌 것 예, 같거든요. 키가 크시니까 처음 시작한 때랑 또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처음 시작할 때는 가면 무슨 보궐선거 있어요? 국회의원이 평상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퍼포먼스일 예, 것이다. 예, 예. 그렇죠?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균 뭐 500에서 1000분 만나면 그래도 뭐 한 8만 명 이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00보 이상 걷거든요. 거리로 따져보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했더니 1000km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1000km. 인천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왕복하고도 한 100km 이상 더 걸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SKT 그 정보 유출 사고가 네. 있을 때 제가 이제 과방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동네 한 바퀴라는데 특히 청년분들이 되게 분노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유신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걸 해야 되고 번호 이동 위약금을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 우리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몇 주 동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방에서 어느 의원보다 열심히 해갖고 번호 이동 위약금도 면제하는 처음으로 했고 SKT가 영업정지도 50일간 받았어요. 상당히 큰 과징금도 부과했는데 그게 제가 SKT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동네 한 바퀴의 민심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해결되고 갔더니 또 젊은 분들이 SK 응징한 의원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정말 정확한 민심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성과도 이렇게 또 네, 실제로 네. 나고 그렇죠. 그럼 사전에 오늘은 이번엔 어디 간다 이런 공지도 제가 하시나요? 보통 목요일 정도에 그 SNS에 요번 동네 한 바퀴는 어느 동 갑니다. 요즘 하루 전 정도에.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보좌관님과 같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좌관님이 좀 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어. 혼자 다니고 이제 수행하시는 우리 보좌관이 네. 밖에서 웬만하면 있고 그리고 쭉 같이 걷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하면 민원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럼 민원 제가 이제 처리하는데 제가 좀 한계가 있을 때 와서 좀 도와주고. 근데 이제 보좌진들도 저는 매주 하는데 보좌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래도 힘드시죠. 이거 뭐 의원님이 그만두고 싶어도 좀 어렵게 된 게 대통령이 SNS에 박제를 맞습니다. 예. 버리셔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으셨다고. 예, 저도 놀라운 게 제가 지난 4월 3일이 100회였어요. 100회 지나고 조금 있다가 한 며칠 있다 대통령이 트위터에 국민과 직접 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이윤기 의원님 잘하십니다.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윤기표 불금 정치 100만 보의 기적이 기사를 링크해갖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계시나 봐요. 경력을 좀 살펴봤는데 네. 기자로 30년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집안도 이제 3대가 언론인 집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3대가 기자 생활을 합치면 거의 한 80년 될 거예요. 야. 3대 기자 생활을 합치면. 한 100년을 이제 대한민국의 근현대 와. 완전히 성 관통하는 집안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윤기 의원의 소개를 저희가 같이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민심과 많이 맞닿아 있고 스킨십이 많은 의원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윤기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어땠는지 검증해볼 이윤기 의원의 첫 번째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가적 참사에 대한 조롱과 혐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여전한데요.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돼서 강화가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건
이제 처벌이 강화되는데 네. 이런 조롱이라든가 혐오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조롱과 혐오가 계속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죄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일명 일배 방지법이라는 걸 얼마 전에 발의를 했어요. 저는 이 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약간 경종도 올리고 사회가 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이런 조롱과 혐오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아무런 어느 법으로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처음으로 발의를 한 거죠. 자, 온라인 조롱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좀 들어있을까요? 법안에? 일단은 그 조롱과 혐오를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혐오고 조롱인지 이걸 세부적으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람들 또 생각도 예.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죄 또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지만 이게 그런데도 처벌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요. 네, 저런 것들로 이제 처벌하려면은 피해자가 좀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조롱과 혐오 표현은 특정한 피해자 누구 개인을 특정한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네. 특히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사실적시라고 해서 이 표현이 어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좀 엄격한 법률적인 요건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판단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좀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뭐 사건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법률적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얼마 전 같이 헌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하고 하면서 야, 이게 참 복잡하구나 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이훈규 의원님이 예. 발의하신 이 법 통과가 되면 현행법과는 다르게 이제 처벌이 가능해지는 예, 거예요. 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치 명령이라는 걸 해요. 그 이제 혐오나 조롱이 심하면 네. 이제 방미통위에서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뭐 수익의 제한 이런 조치 명령을 하고 이래도 이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그리고 이래도 계속 이게 반복되면 운영 정지를 해서 뭐 6개월이나 운영 정지를 하고 운영 정지에도 또 계속하면 그다음에 이제 폐쇄거든요. 최종으로는. 근데 이 단계까지는 사실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런 저는 조치 명령 단계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지만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많이 주의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관련 논의가 나올 때마다 또 제기되는 반론이기도 한데 예, 예. 이 사실 이 조롱과 풍자가 한 끗 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람마다 이 조롱과 풍자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롱과 혐오에 대한 좀 그런 개념을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풍자, 패러디, 정책 비판, 언론 보도, 이런 거는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정확한 세부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방미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서로 적용할 때 뭐 이견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데이터들도 좀 쌓이고 사례들도 좀 쌓이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그 조롱과 혐오의 기준과 개념이 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적, 국가적 사건의 희생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위험하고 가장 사회적으로 사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네. 아, 이게 쉽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법을 안 만들면 저는 더 규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어렵지만 일단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보완도 하고 여러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작의 의미가 예, 있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단순하게 이제 게시물 작성한 사람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운영자나 플랫폼 맞습니다. 사업자도 예. 좀 제재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가장 큰 책임은 폐쇄잖아요. 폐쇄라는 건 사실 그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치 명령, 과징금, 운영 정지, 그 다음에 폐쇄니까 그 전 단계까지 밟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만약에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된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과잉 대응으로 뭐 정당한 비판이나 네. 풍자까지 마구잡이로 삭제할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표현의 자유 뭐 이야기도 예.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런 논란이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란 때문에 법을 못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만큼은 뭐 논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보완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의지를 갖고 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온라인상의 혐오와 뭐 조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미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요. 해외에서도 뭐 이런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렇게 지도록 하고 있나요?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그런 법을 먼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법도 있습니다. 예. 이훈규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또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그럼요. 보다 많으셨을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깜짝이야. 궁금합니다. 기습. 이게 뭡니까? 갑자기 질문이 생각날 때 어. 우리 세미한테는 네,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도구가 있어요. 요즘 온라인 댓글에서 뭐 혐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도 피할 수가 없는 아무래도 그런 알려져 예, 있으시기 예. 때문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오라든지 조롱하는 댓글을 대처하는 뭐 특별한 나만의 현명한 예. 법이 있다면 질문 잘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무대응하는 게 좋겠다.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보면 대충 분위기를 알잖아. 아, 이게 그런 그림 그러면 아예 안 읽어요. 안 읽고 읽어서 내가 대응하고 그분한테 뭘 이렇게 답변을 주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그래갖고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 의견을 다시 뭐 이렇게 댓글이나 뭐 이렇게 줘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고 그런 거 제가 정말 아주 친절하게 이제 답변도 드리고 그걸 풀어나가는데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그분하고 뭐 대면을 하든 뭐 전화를 해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무대응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다. 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네. 좀 의원님의 다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제가 풀어야죠. 제가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따로?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스스로 잘 풀고 이렇게 남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일도 그냥 이렇게 잘 넘겨요. 예. 맨날 걸으시니까 동네 한 바퀴 하시면서 푸시는 거지. 풀리고 또 이제 또 지역구 분들한테 또 응원 받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이렇게 크게 고민하는 일을 의외로 전 크게 고민을 안 해요.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존중돼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상식을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훈규 의원의 두 번째 민생 법안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하면 뭐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뭐 앞서서도 우리 뭐 SKT 얘기를 살짝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다른 차원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의 법안인가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는 전 통신요금 인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들이 다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인한다 그래서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어요.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한테도 많이 좀 호응을 얻을 거라고 봐서 통신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가 요금제를 하면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근데 뭐 중저가 요금제를 하면 지원금을 적게 주는데 이거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고가 요금제를 유치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많은 통신사에 결국은 수입을 담보하잖아요. 뭐 지원금은 한 번밖에 안 받지만 통신 요금은 계속 이어지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장사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이득인 것 같은데 결국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원금의 규모를 이렇게 편차를 줄이자는 거예요. 이 편차를 줄여서 내가 고가 요금을 하든 중저가 요금을 하든
지원받는 지원금의 차이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도 그렇죠. 네, 그렇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통신사 위주의 정책이고 통신사가 조금 더 수입을 더 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거를 좀 바로 잡자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고가 요금제 지원금이 쏠리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겠다는 그런 법안인데 일단 네. 우리 휴대전화 대리점 이렇게 가면은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너무 어렵고 막 스트레스 맞습니다. 받고 뭐 이러는 예.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기자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휴대폰 거기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 기종이 뭔지 한 달에 얼마인지 요것만 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잘 네.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냥 기계를 제가 알아서 사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아.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네. 근데 우리 중에서도 사실 세민 씨가 예. 외국인이기도 하고 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요금제라는 거에 대해서 어땠어요? 저는 항상 한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뭐 친구들도 우리랑 비슷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도 같이 열심히 들어라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면 뭐라고 말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못 알아들었다고. 그냥 이거 해. 그러니까요. 이집트는 어때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 직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기종이 무엇이고 요금이 얼마인지만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 길어요. 체감으로 통신 요금은 이집트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이 좀 뭐 싼가요, 비싼가요? 한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질에 비하면 한국이 훨씬 더 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무제한도 없고 뭐 속도도 느리고 기기 자체가 비싸요. 한국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이집트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우리 세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해주시는데 우리 이은기 의원님은 이제 또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요금제가 좀 뭐 싼 제가 편인가요, 이제 비싼 편인가요? 국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통신요금을 내리자는 건데 제가 이제 사례를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5G 그 무제한하면 한 8만 원대예요. 근데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제4 이동통신인데 여기는 5G 무제한이 2만 원대예요. 계속 그 사례를 얘기를 해요. 되게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법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5G가 지금 온전한 5G가 아니고 우리나라 4.5예요. 4G와 5G 사이에 사이에. 4.5.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식은 기지국이나 이 장비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본 라쿠텐 방식은 클라우드 방식이라 이 장비 세우고 이런 기본 인프라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린 통신 3사가 통신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실 요금을 맞아요. 네. 낮추질 않아요. 이 라쿠텐처럼 저가의 요금제가 되면 매출이 줄어갖고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라쿠텐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 사실 매출이 떨어지고 뭐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뭐 존폐가 걸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뭐 땅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네.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도 통신요금이 비쌌는데 4이동 통신이 어렵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4이동 통신이 계속 좌절돼서 못 만들고 있거든요. 여긴 4이동 통신이 생기면서 이런 가격 경쟁력 있는 새로운 통신사가 생기고 일로 이제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제 품질도 검증이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5G 무제한인데 2만 원대, 우린 8만 원. 와, 너무 차이가 나요. 됐으면 2만 좋겠다. 원, 그죠? 정말 됐으면 그럼 좋겠다. 이제 통신 3사들하고 과기부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요. 뭐 클라우드 방식으로 쉽게 바꾸지 어렵다거나 이제 AI라면 6G로 가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저는 약간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가 요금제냐 아니면 저가 요금제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 격차가 커지고 네. 그 지원금 격차를 없애는 게 이 법안의 또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지원금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나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요. 어디는 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주고 어디는 뭐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여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전장에서 별로 줄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도 가면은 설명을 들어도 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슨 얘기인지. 그래갖고 제가 얘기한 법에는 요금제별 지원 규모와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을 의무화하게 돼 있으니까 좀 단순화하고 도표화하든지 해서 한눈에 이렇게 설명하게 의무화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형식적인 설명에만 그치고 고가 요금제 이렇게 유도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흐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통신요금은 정말 오랜 기간 계속 얘기했지만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 법을 발의하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제대로 정착돼서 통신요금 인하의 역할을 할까 의문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계속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또 여기 약간 그 법에 맹점이 있으면 다른 법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라쿠텐 같은 그런 모델을 도입해서 그거는 우리 이제 정부 과기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통신요금 의지의 인하를 갖고 통신 3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한번 국민 입장에서 통신요금을 정말 인하해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좀 그 정부가 통신사를 잘 좀 컨트롤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니까 이거는 가장. 근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쿠텐 지금 2만 원에 저희가 지금 네. 좀 충격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휴대전화가 필수품이고 휴대전 통신요금은 뭐 학생들도 지금 다 그렇죠. 뭐 비슷한 범위로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라쿠텐의 2만 원대까지 저희가 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제가 국회에 있는 한 이건 꼭 실현시키려고 그래요.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과제가 통신요금 인하예요. 어떤 정권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는 신용만 하다 그만뒀는데 여유 있게 쓴다고 하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네. 얼마까지 좀 우리가 아니, 저는 뭐 지금 8만 원대인데 한 5만 원대만 해도 엄청난 많이 변화겠죠. 뭐 일본처럼 이 정도 안 된다 그래요. 네. 뭐 통신사의 상황을 반영해갖고 뭐 여러 뭐 장비 이런 여건을 고려해도 5만 원대만 떨어져도 상당히 큰 효과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입니다. 그런 만큼 누구나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제 마지막으로 예. 히어로의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히어로에 추천할 동료 의원이 있으시다면. 아. 네. 어떤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세 차례 상법 개정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그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잘 일하시는 분이 이소영 의원이세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소영 의원 때문에 ETF를 처음 했어요. 작년 9월에. 은인이시겠어요. 예, 그래서 덕분에 밥을 사야 되는데. 은인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소영 의원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3차 상법 개정에서 또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저는 더 우리 탄탄해지고 주가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소영 의원을 한번 모셔갖고 이런 관련법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그거를- 주식을 뭐 그때 ETF 추천 받으신 이유로 뭐또 다른 것도 물어보셨다든지 뭐. 아니 ETF만 해요. ETF. 매달 얼마씩. 예. 종목 3개만 불러주시면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건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예, 그러니까. 예. 오늘 그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조롱과 혐오 금지법 또 통신요금 차별 지원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훈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